예, 안녕하십니까. 컨슈머와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 KBIS 사태,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들이라든지 또는 수신료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조롱하는 게시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가 되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KBS 수신료는 어제 오늘의 이슈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게 과연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인데 수신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고 수신량과 상관없이 사실은 웬만한 데는 케이블 TV 아니면 KBS 공중파를 직접 수신도 못 하는데 케이블에 대한 돈도 내고 또 별도로 공중파에 든 돈을 내고 하는 이런 이중의 텍세이션 비슷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건지 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기 직접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 행사에 참여해 주신 관객들하고 또 여기 발제자 세 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 발제자 황근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신료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제가 이 연락을 받고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공청회를 아마 수신료가 아니고 거버넌스, 지금 법안이 4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회에. 그래서 공청회를 이달에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당이 3개, 야당이 하나인데 다 마음에 안 들고요. 근데 여당의 안중에는 희한한 것도 많습니다. 대통령 추천위원회를 전 국민 대표로 몇백 명을 뽑아서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희한한 일을 하도 많이 하는 정부라 KBS 사장 임명하는 것도 이제는 아주 희한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국민 투표로 뽑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을 그냥 후보 추천해가지고 뽑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진심은 아니고요. 수신료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지금 아마 여기 이 프로를 보시는 분도 그렇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신료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된 게요 1986년입니다. 제가 글에도 써놨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85년도 이제 그 당시 신당 바람이 불었어요. 민추협 위주로 해서 YS하고 DJ가 그게 신한민주당인가요? 그랬죠. 아마 그때 제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그때 5공화국이 굉장히 편파 보도를 하게 됩니다. 선거 내내.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이 원래 전공이 그 당시에 그걸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나라 선거 방송 사상 그렇게 편파적인 방송이 없었어요. 신군부가 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시청료 안 내도 되거든요. 법에 근거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KBS법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지금 KBS법이 없어졌습니다만 방송법에 기관방송법이라는 조항으로 들어갔지. 근데 KBS 조직법으로 돼 있어요. KBS법에 시청료를 KBS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징수 주체가 KBS인데 그래서 사실은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강제로 내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지금은 전출입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되거든요. 어디 이사 가더라도 전출입 신고라는 게 어떤 옛날엔 2장 반장 도장 찍어서 동사무소 갖다 주고 이런 거 했는데 그때 그 전출 신고서를 동사무소 직원이 내줄 때 KBS 시청료를 안 내면 안 찍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한 5년 동안 살았는데 안 냈다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요. 1년에 3만 원이니까 15만 원이면 이제 그 직원이 그걸 받아요. 그럼 절반은 직원이 먹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절반이 주고 절반은 이제 KBS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징수원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KBS 징수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징수원이라는 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택배업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각 집집마다 징수하러 와서 땡깡 넣고 그래요. 안 넣으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50%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낸 사람도 많았고 또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동사무소 직원이 개겼을 때 그냥 내가 싸우고 그러면 또 그냥 줘요. 전출 신고해주고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별로 그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행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때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의 핵심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미디어 쪽도 그렇고 뭐 시민운동 이게 시민운동에 우리나라에 이제 발상 그게 이제 처음 최초로 우리나라 이른바 좌파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그 계기인데요. 뭐 그거로 해서 지금까지 많이 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사건적 의미만 있었거든요. 안 내도 되니까. 그리고 KBS도 그거 안 낸다고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그 당시엔 KBS, SBS도 없던 시절이니까 KBS, MBC 두 개밖에 없어요, 채널이. 근데 KBS 1, 2, MBC인데 3개 채널이 있는데 3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만든 전체 광고량의 3분의 1도 못 나갔어요, 광고에. 뭐냐면 광고를 10개를 만들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어요. 채널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뭐 광고 거부, 뭐 시청료 거부 해도 광고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그래서 그 당시 기업에 있는 광고국 직원들은요, 코바코에 가가지고 거의 코바코에 가가지고 줄을 섰어요. 막 뭐 골프채 들고 서가지고 하나씩 그 직원들한테 그냥 대기하고 그랬어요. 그거 주려고. 우리 방송 제보 광고 내보내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코바코가 그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코바코 직원 2년만 하면 아파트 2채, 뭐 골프 회용생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워낙 호황을 누렸던 데니까 채널이 없고 케이블 TV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가 이게 또 한 번 문제가 된 게 93년도예요. 그러니까 93년 4년에 KBS가 지금 한전에 징수합니다. 그 당시 KBS 사장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틀린지 모르겠고 홍두표 사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분이 KBS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SBS도 생기고 그러니까 KBS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 1TV가 광고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1TV 광고를 93년에 안 하겠다고 선언해요, 4년에. 그러면서 1TV 광고가 그때부터 KBS가 시청률 1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광고를 안 하면서 1TV가. 근데 1TV가 광고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러면 수신료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수신료를 제대로 걷어야 되니까 수신료를 한전에 징수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수신료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뭐 반대한 사람도 있고 뭐 찬성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연구소에 방송 정책 연구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산업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결국은 뭐 밀어붙여도 됩니다. 지금 한전에 아마 수수료 5%인가 주고 해요. 근데 한전에서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거 항의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한전도 불편해합니다, 이거.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그냥 가장 효율적, 그러니까 수신료 징수율이 98%가 넘는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거의 100%에 육박하는 나라. BBC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돼요. 그거는 조세거든요, 아예. 근데 이건 안 내도, 이건 법에 근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부담금으로 돼 있어서 근데도 90% 이상, 훨씬 95% 이상 받았고요. 일본이 그렇게 세금 잘 내는 나라도 일본도 지금 70% 정도밖에 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부담금으로 돼 있으면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수신료가 좀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2000년 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다채널 방송이 돼요. 케이블 TV가 성장을 했고요. 2000년 들어와서. 그 다음에 위성 방송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가 경영을 갑자기 압박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호황을 누려가지고 연간 뭐 거의 1000억 가까운 흑자를 봤던 이 회사들이 갑자기 2000년 들어와가지고 경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기업의 규모는 줄일 수가 없는 거죠. 2000년 들어와서. 그 당시 제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한 그때 정규직이 한 8,000명쯤 됐어요. KBS가 90년대 말에요. 지금 정규직이 5,000명이 채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것도 뭐 파악해봐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왜냐하면 그 뭐 계약직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또 뭐 아웃소싱 해가지고 자리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웃소싱 되는 회사들 직원들도 있고 막 이래서 좀 그런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인원을 줄일 수 없으니까 이제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신료 1차 수신료 인상을 이제 정현주 사장 때 하게 된 거죠. 예,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최근에 또 무슨 자리를 맡으셨는데 그분이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런데도 좌파 단체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KBS가 도대체 너희들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좌파도 반대를 했습니다. 좌파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이 거의 뭐 목을 메고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건 왜냐? 너희들 구조조정해라 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KBS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법안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국회에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국회가 그러니까 해산되고 정권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 했고 2008년에 이제 2009년에 8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 때 세 번째 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합의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합의보라고 그러니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게요. 합의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합의만 1년을 받는데요. 제가 병원에만 5번 입원했습니다. 거의 뭐 시신하다시피 해가지고 하여간 전체가 다 안 좋았는데 그런 정도로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정권이 또 바뀌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이 정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수신료 인상을 왜 정권 초기에 안 하고 지금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국회 의석수입니다. 이건 뒷부분 얘기하겠습니다만 KBS 이사회 1라운드, 방송통신위원회 2라운드, 3라운드 국회입니다. 그럼 1라운드는 자기네들이 이미 여야가 지금 7대 4로 얘네들은 합의 볼 생각이 없는 친구니까 이 정권은 지금 합의 볼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데 여긴 됐거든요. 여긴 되는데 방송위도 되죠.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여야가 비슷할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됐잖아요. 작년 선거 때 180석이라고 하는 뭐 전대미문의 의석수를 가지게 됐습니다. 뭐 진짜 맘만 먹으면 개헌도 가능하다는 이런 지금 의석수를 가지니까 이거야 뭐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여야가 뭐 사전에 합의할 필요도 없고 합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신만만하다 하는 거죠. 사실은 경영 압박은 그 뒤에 점점 심해졌죠. 자, 여기서부터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매년 정권만 바뀌면은 이게 KBS가 내놓는 일종의 각설이 타령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익성 제고, 뭐 정치적 독립, 뭐 우리가 돈을 줘야 좋은 프로 만든다 이거 90년대 이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나온 공영방송 수신료에 관한 논문들을 지금 꺼내서 봐도 지금하고 한자도 안 틀립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 똑같고요. 반대하는 사람 주장 똑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달라진 거는 지금은 뭐냐? 경영이 너무 안 좋다. 왜? 그나마 케이블 TV 위성방송이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유료 채널인데. 근데 최근에 유튜브로 빠져가는 광고는 거의 엑소더스거든요. 지금. 그거 왜 그러냐? 여기서 설명이 좀 복잡해지면 제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지상파 방송은 옛날에 3개가 누렸을 때 만약에 3개의 채널이 있다 그러면 평균 33%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타겟 오디언스,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 기업의 타겟 오디언스가 만약 20대다 그러면 그 30%의 20, 30대가 3분의 1은 들어가 있죠. 그러면 10%는 된다는 얘기죠. 타겟 오디언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많이 내더라도 지상파 방송 광고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지상파 방송이 아무리 높아야 10%도 안 되거든요. 적은 건 3, 4%, 2,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0%의 시청률을 가진 방송한테 내가 10%에 대한 대가를 광고비를 지불하고 나면은요, 그거는 실제 자기가 타겟으로 오디하는 3%에 맞춰주는 겁니다. 만약에 2,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10% 비용의 광고비를 내면서 내가 그 효과는 그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 3,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타겟 오디언스가 맞춰져 있는 아주 특화된 인터넷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값이 싸면서 그 타겟에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실무자들은 당연히 인터넷으로 옮겨가게 돼 있죠. 모바일로 옮겨가죠. 젊은 사람들은 저거 TV 안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로 TV, 거실에 TV가 없는 가구로 아직 정확하게 조사 안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6, 7년 전에 우리가 한 5% 가까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최근에 1인 가구 많아지잖아요. 뭐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 추세인지 모르지만 1인 가구 많아졌다는 얘기는 가구당 TV가 없는 가구 수가 거의 10% 이상 될 거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혼자 나가 살면 TV 안 달죠. 다 뭐 노트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모바일로 보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경영 자체가 그냥 압박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상파 방송이 우리나라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였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가 피크였습니다. 그때 지상파 방송 3사가 2조 2천 했어요. 광고 수입을 연간. 지금 얼마 하죠? 1조를 못 합니다. 지상파 톡 터져도. 1조가 안 된다는 얘기는 2분의 1을 줄었는데 그거는 뭐 훨씬 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돈의 압박을 받는데 바로 각설이 타령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설이 타령의 더 나쁜 건 뭐냐면 한 소리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썼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더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하고 똑같은 거죠. 거지는 내가 거지한테 뭘 줬을 때 더 달라고 그러지 고맙다고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달라가 되는데 그 덜라고 했다는 걸 그동안 참고 있다가 이번에 국회 의석수가 되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국회 의석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뭘까? 국회 의석수를 여당이 다수를 차지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수신율 올릴 좋은 기회다.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한테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잘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송이 있나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잘했죠. 거의 뭐 이게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야단 안 쳐도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그냥 뭐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준다고 치면 이번에 수신료를 정부가 좋아가지고 해준다고 치면 그럼 앞으로 수신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영방송은 점점 더 잘해야죠. 정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정치적 독립하고 상업적 독립이에요. 이건 뭐 이미 다른 정의 다 떠나서 이 두 가지가 공영방송이 존립 근거인데 결국 정치적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수신료 인상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영방송의 원칙과는 아유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나쁜 수신료 인상이라는 거죠. 아주 나쁜 수신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기 썼는데요. 미국의 PBS는 아주 공영방송이지만은 거의 민간기업 같은 공영방송입니다. 그거는 국가 소유도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의 거의 90% 이상 지분을 누가 줬냐면 국회 예산을 해줬어요.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해가지고 거기서 정부 예산을 빼서 줬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광고도 안 하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를 만든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으면은 안 줘요. 이게 예산 깎아버려요. 아예. 그 정도로 PBS가 그랬는데 이게 민주당이 있던 클린턴 정부 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이 약간 PBS가 약간 좌파적 성향이 좀 있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많이 줬는데 부시가 딱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거의 제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나 못 줘.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한 10년 동안 거의 PBS의 악몽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예산이 거의 끊어지니까 거의 방송의 절반이 저도 그때 미국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방송의 절반이 뭐냐면 기금 방송이었어요. 제발 우리 돈 좀 많이 보채달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거지 방송이 된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자기네들 그동안 만들었던 필름 DVD 사가라 뭐 이런 거 하루 종일 그거 합니다. 그 광고 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 정권 들어서니까 다시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부 예산을 쓰면서 이게 정치적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것이 거기는 시수인료는 아니지만 우리하고 지금 수신료하고 상황이 비슷한 거였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치적 충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 정부로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죠. 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영방송 지분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두환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없었어요. 그때는 KBS가 말만 공영방송이지 사실 국영방송이었고요. MBC는 상업방송이었어요. TBC 지금 JTB는 삼성그룹이 갖고 있던 겁니다. 삼성그룹이 갖고 있던 이거 다 흡수해가지고 공영방송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게 국가가 예산을 그러니까 보호해주면서 사실은 지금의 그 전두환 씨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88년 방송법 부활되면서 노조가 딜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동안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잘해줄까?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제도를 유지해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수신료 같은 거 많이 줄 수 있을까? 광고 같은 거 많이 규제해서 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더 수익을 보장해줄까?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우리나라의 방송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좌파가 장악하게 됐느냐? 특히 그 노조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 우파의 기본적으로 방송 정책은 뭐냐면 민영화예요. 공영방송 뭐 필요한데? 경쟁이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공영방송 PBS가 그게 사실 공영방송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군소방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민영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항상 그것을 또 보수 정치인들 중에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국가가 왜 돈을 대주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 정권이 싫은 거예요. 그게 항상 이제 자기네들은 선거 때 이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게 2002년 대선 때입니다. 제가 그때 그 국제학술지에 논문 발표했는데 내용 분석 다 했어요. 뉴스를 선거 기간 동안 6개월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9월 달서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그 전부터 해가지고 6월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MBC 같은 경우는 효선이 미선이만 가지고 하루에 보통 30분 이상씩 했어요. 선거 내내. 그래서 제가 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 국제에 낸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겼잖아요. 좌파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되겠죠. 예, 잘해줘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예, 한술 더 뜹니다. 조합주의로 간 거죠. 조합주의로 가니까 완전히 노조가 정부하고 같이 타협이 돼서 공영방송을 조합주의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조합주의가 되면 국가가 당연히 노조는 충성해야 되고요. 방송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견인 제도를 해야죠. 그동안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 잘해줘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십시오. 그렇게 20년 동안 못하던 중간 광고 해줬어요. 이번에. 그죠? 자, 유튜브 규제하겠다고 지금 난리죠. 법 유튜브 규제하겠다고 노란 딱지 붙이는 거 안 되니까 지금은 아예 규제하겠다고 지금 법 규제했다고 나오죠. 가짜뉴스 쳐가지고. 이제 시청료 거부하죠.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내가 볼 때 그동안 넷플릭스 규제하겠다고 엄청 난리 쳤었어요. 이 정부가 OTT 규제하겠다고. 왜?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잘했기 때문에. 이게 후견인 제도거든요. 지금 이 정부는 거기에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제가 문제점 뭐냐. 첫째는 제가 원래 공영방송 주자입니다. 공영방송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공영방송을 보수주의자지만 공영방송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필요한가? 이런 공영방송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정권을 흔들리고 정치 흔들리는 공영방송? 이제 한번 졸리 끈 거. 수신료 문제가 아니라 졸리 끈 거부터 따져보자 하는 얘기.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미국의 경우에 지금 그 케이블 TV나 이런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니까 최근에 지상파 방송이나 일부 공영방송은 우리도 그거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 보게 하자. 그래서 옵션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지상파 방송 보기 싫은 사람들은 아예 옵션에서 빼버려요. 가입할 때. 그러면 우리도 공영방송도 거기에 넣자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 봐라. KBS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내야 봐라. 옵션으로. 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98%가 케이블 TV하고 위성 방송하고 IPTV로 가입돼 있거든요. 수신료 직접 안테나 꽂고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유료 방송 할 때 옵션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신료 위원회 문제는 제가 꼭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수신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걷어지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국민들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그 적정 가격이 이번에 3,500원? 정말 나쁜 짓이에요. 왜? 이제까지 3,500원 올리겠다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왜? 70%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전에 기껏해야 1,500원 올린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월 단위로 나가니까. 근데 이번에 아예 3,500원 나온 이유는 뭘까? 이양하는데 한 번에 완창 받아야죠. 기회인데. 앞으로 이 180석 기회 처음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하고 합의돼서 얘기한 적 하나도 없어요. 계산, KBS가 하는 계산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사해봐서 알잖아요. 계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뭐 그냥 뭐 그때 뭐 그냥 숫자 바꿔가지고 그 자리에서 갖다 내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 하나도. 그리고 KBS 제가 경영서 옛날 자유기업원에서 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KBS 예산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거 뭉시된 거. 실제 이제 하고. 제가 그때 분석해서 한번 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 투명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럼 왜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신료를 그러니까 KBS가 징수하고 KBS가 쓰고 KBS가 국회에다 갖다 정산하는 제도 하지 말고 수신료위원회 만들어서 수신료를 필요로 하는 방송 의외로 많습니다. KBS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뭐 그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필요 없다는 그만이지만 하면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을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번입니다. 이번에 수신료 이상 물 건너간 사건이 그거잖아요. 너 배 아프면 우리 회사 들어와 이거잖아요. 이게요. 개인의 생각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수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안 돼. EBS 왜 안 주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KBS 이사할 때 시절인데 EBS 좀 더 주자. EBS 뭐 아직 처음 주는데 그것도 저 송출 수수료 빼고 나서 거의 돈 안 줘요. KBS가 송출을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안 주니까 EBS가 좀 올려달라고 해요. 물론 EBS가 꼭 좋은 방송이야. 이건 둘째치고요. EBS 좀 주자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공부 못해가지고 EBS 간 애들을 우리가 왜 줘? 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얘기해요. 대놓고. 공부 못해가지고 우리 KBS 못하다 거기 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국민들이 이게 정서적으로 맞겠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정서라는 거죠. 이런 거부터 고쳐야지만 수신료를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구도에서는 답이 없다
하는 거. 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80년대 그 전두환 시절에 방송 통폐합이 되면서 이제 그 TBC였죠? TV의 그 동양방송, 그 민영방송을 이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EBS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KBS에 있을 때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왜 TBS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 쪽에. 저 KBS, EBS는 왜 떨어져 나가지? 그거 다시 끌어안고 그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KBS 내부에 TBC에서 이제 온 분들하고 KBS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중화된 어떤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좀 융합도 잘 안 되고. 근데 제가 그때 신입사원이었는데 PD로 그 TBC에 계신 분들 훨씬 더 잘 만들더라고요 방송을. 아무래도 뭐 동양방송에 민간 방송이 있어서 그런지 잘 만들어요. 다큐멘터리도 잘하시고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거기 KBS 정통 선배님들 보면은 참 좀 많이 모자른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그 출범이 이렇게 역사적 정당성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KBS의 분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과거에 TBC 했던 거는 돌려주는 게 맞고,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EBS는 또 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고, KBS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이라는 개념들이 KBS도 공영방송이라지, 뭐 MBC도 공영방송이라지, 요즘엔 뭐 교통방송 TBS도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그렇다고 공영방송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들은 다 공영방송을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뭐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KBS가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 독립을 또 많이 주장을 해요. 권력과 자본으로 독립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자본으로 독립을 하고 권력으로 독립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KBS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편성 규약에 따른 이제 방송 제작에 따른 노사 간의 편성 이제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경영치에서 방송 제작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공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갖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는 아니 편성 규약은 시청자하고 KBS 제작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노조하고 왜 사측이 편성 규약을 짜는지. 편성이라는 거는 국민과 시청자 약속이니까 사실은 시청자와 KBS의 책임자들 간에 어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서비스 어떤 우리 약관같이, 보험 약관같이.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노사 간의 힘겨루기 싸움의 어떤 그 명분이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롭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KBS만을 공영방송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는 누구든지 나는 공영방송을 하겠다 하는 방송사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영방송이라고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TV조선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공영방송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가 공영방송 하겠다. 뭐 그러면 뭐 그걸 공영방송이라고 하고요. SBS가 뭐 우리도 그러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간대는 우리가 뭐 청소년 방송을 하겠다, 공영방송 하겠다. 이렇게 공영방송이라는 거를 각 방송사가 어떤 그 공공의 이익에 주는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수신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영방송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검토를 해서 뭐 시청률 걷어서 예를 들어서 SBS도 주고 그 프로그램 제작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독립 프로덕션에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얼마나 좋은 공영방송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가 뭐 다 가져가서 거기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뭐 무슨 코미디 같은 거 뭐 재미도 않는 코미디 만들면서 돈 다 까먹고 뭐 왜 그렇게 할 필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을 KBS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이제 ARD가 이제 독일의 ARD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독일의 ARD는 사실상 공영방송이지만 뭐 중앙방송 내용은 일부이고요. 그 각 지역에 있는 로컬 공영방송들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송출하는 키스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시 내 고향 같은 거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각 키스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역국이 이제 키스테이션을 잡는데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KBS라는 존재가 앞으로는 각 우리 지역 로컬에 있는 어떤 방송사들의 어떤 그런 공영성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플랫폼, 뭐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KBS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다 이런 컨셉은 저는 이제 지양이 돼야 된다 보고 공영방송도 그럼 경쟁 체제로 가자. 응? 방송의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공영인가를 가지고 뭐 수신료를 거두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배분을 이제 하면 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걸 수신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는 이게 시청료였습니다. 근데 원래 시청료라는 게 시청한 대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본 사람은 왜 내야 돼 하다 보니까 이걸 은근슬쩍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 그 수신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TV 수상료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물품세를 갖다 붙습니다. 덜커덕. 그러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근데 요즘 뭐 다 집에서 TV 있어도 뭐 VOD 영화 보는 분들 많으시고 뭐 방송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없는데 과거에 공영방송에서는 그 채널이 그 아날로그 채널이 유한하다 보니까 이걸 공영성에 맞게 쓰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된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뭐 채널이 뭐 무한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난시청 지역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이 위성방송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공영방송의 그 어떤 해야 할 사명이나 이런 소명 같은 거는 사실상 지금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션 중심의 공영방송이 아니고 이제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공영적으로 내보내느냐 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 보고 수신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청 대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TV조선의 어떤 프로그램 공영 프로그램인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서 많이 봤다. 그럼 거기에 지불하면 되는 거고 내가 SBS의 어떤 프로그램 수신료로 제작되는 공영방송을 봤는데 아 되게 재밌다. 그럼 거기에 지불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의 모든 프로그램에 다 이게 뭐 KBS 자체가 공영방송이니까 KBS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수신료를 내야 된다. 아 이거는 말이 잘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KBS 출신이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공영방송의 개념을 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가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국민들에게 좀 유용한 어떤 지식과 정보야 어떤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를 주는 뭐 그런 방송들이 만약에 뭔가 광고에 어떤 메리트가 없어서 수신료로 제작이 돼야 된다면 뭐 그런 거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공영방송이 이제 지배구조 문제인데요. 저는 KBS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KBS 너무 방만합니다. 너무 방만하고 저는 이제 일단 KBS 이 채널은 이제 그건 가져온 거니까 동양방송에서 그거는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돌려주는 게 맞고 매각하는 게 맞고 매각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EBS를 다시 흡수를 합니다. EBS 흡수해서 교육방송하고 그다음 KBS 원 채널이 그걸 다시 이렇게 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회사를 상장을 시켜야 돼. 상장. MBC나 SBS는 다 자회사 상장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그 돈으로다가 이제 다 경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들에게 주권이나 주식으로 또 재산을 또 환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KBS는 상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회사들 중에 뭐 KBS 미디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밑에 또 채널들이 있는데 이거 상장한다고 해서 유상증자 공모 받아갖고는 상장도 안 하고 그냥 내찍어 줍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많아요. 자회사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영방송 재원도 이제 뭐 KBS 재원도 수신료에만 의존한다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고 공사의 자기 경영 책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할 거 매각하고 그 다음에 뭐 KBS 교양악단 이런 거 맨날 놀리지 말고 경영시켜라 이거예요. 자기 수입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로컬 공연도 시키고 뭐 뮤지컬 공연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시장 접근을 자꾸 시켜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뭐 KBS 교향악단도 있으니 국악단도 있으니까 이거 지원해야 되니까 수신료 올려야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리고 특히 이제 KBS 컨텐츠들 중에 유용한 컨텐츠들은 좀 유통회사들을 통해서 좀 이거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KBS 아메리카는 요즘 한류가 있어갖고 굉장히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KBS 컨텐츠들이 이거 굉장히 못 팔아먹고 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 팔면요. 중국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거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중국계가 900만인데 여기서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계. 그러려면은 KBS 비즈니스가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단 말이에요. 뭐 PD나 기자 출신들이 다 거기 지사장들을 하고 하니까 이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S의 이 사업 부분, 영업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통사들 중에 좀 이렇게 능력 있는 데하고 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좀 프로페셔널한 회사들을 좀 띄어내라. 그래갖고 KBS가 만드는 한류 부가가치들의 이거를 이제 리턴 수입을 좀 제공하는 그런 좀 비즈니스 마인드를 좀 갖춰라. 좀 그런 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굳이 뭐 수신료 올리지도 않고 KBS 경영 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꼭 저 때가 되면 그 저 수신료 달라고 해놓고는 뭐 그거 가지고 공영방송이라고 해봐야 뭐 보지도 않는 거 뭐하러 만들어요? 보지도 않는 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근본적인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수신료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수신료 문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1월 27일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2,500원에서 3,840 인상안 의결했는데 아마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 자체도 그렇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공영방송이 무엇인가, 무엇은 문제가 있느냐를 그런 그 질문들을 던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신료 근거로서 개념정의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공영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서 공정성 확보 취지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재원 확보 수단인데 그 재원 조달에 있어가지고 외부에 이제 어떤 영향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은 딱 두 가지 개념이죠. 이제 공정성, 독립 자율성이 공정성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공용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공용성에 대한 그 두 가지 논점이 이제 수신료 안에 들어 있겠습니다. 수신료 성격이나 징수 절차는 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선 논의도 앞에 뭐 다 말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공정성 논란은 이건 이제 KBS나 공영방송만의 문제는 아니고 방송법상 공정성 의무라는 것이 모든 방송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든 방송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문제는 이제 공영방송임에도 공정성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KBS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뭐 KBS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그 큐시트 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정리해가지고 방송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소위 말하는 권원 유착 논란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시발점은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출발 시에 KBS, MBC 사장 해임하면서 친정부 인사로 세우는 어떤 소위 말하는 방송 장악, 공영방송 장악 때문에 어떤 그 유래가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언론 노조에 의한 노용방송에 대한 그런 현실에서 나온 것이고 노조가 지나치게 공영방송을 정파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공정성 문제가 사실은 이게 오늘날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어떤 정파적으로 서로 간에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누가 정권을 잡으면 상대방 방송이 편파적이다고 또 반대는 반대편이 잡으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저널리즘 자체가 요즘은 옛날과 같이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뭐 사실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그런 의견들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소위 말해 그 옹호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의 개념이 진실 추구에서 많이 벗어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개념 자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 대립 자체를 오히려 더 야기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완전히 객관적 공정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기계적으로, 뭐 50대 50, 뭐 프로그램 자체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 사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공정성 개념을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상황, 그리고 정치 현실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공정성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그를 운영하는 전문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뽑느냐, 어떻게 구성하냐 문제고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구축하냐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마저도 지금 여태까지 얘기가 나온 것지만 정파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진영 정치하에서는 이걸 또 공정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거버넌스 논의 나오면은 여야 비율 몇 대 몇으로 하자 뭐 나오는데 비율을 맞추는 거 얘기하고 좀 더 넓히자. 그럼 다수로 하자. 그럼 다수로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종교단체, 뭐 지역 시민단체 이걸 다 뽑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 진영과 똑같이 그마저도 정파적으로 지금 진영으로 극단으로 갈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공정성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논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 밖에는 없는 한계가 있죠. 이건 사실 정치에 있어가지고 자기 절제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유래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로 공정성 논란이라는 것이 현실에 있어가지고 실현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면, 아까 이제 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KBS와 MBC 이런 공영방송 체제라는 것은 80년도 언론 통폐합 때 그 체제가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연역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한전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 개념은 법적으로는 지금 없는데, 어떤 현실에서 80년대 언론 통폐합 때 KBS,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기능을 해왔던 그것이 쭉 그 이후에 87년도 민주화 이후에도 그대로 체제가 이어졌고, 2000년도 통합방송법을 만들 때도 역시 그 체제 그대로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어떤 연역적인 이유로서 공영방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영향력이 감소되는 문제랑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경쟁력 상실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사실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이루어지고, 또 지상파 방송만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의 인터넷망을 통한 미디어가 전개하는 그런 미디어 상황도 변화가 된 상황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공영방송으로서 사회 통합 기능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누가 지금 공영방송 KBS, MBC 많이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공영방송 체제가 법의 보호하에서 현재까지 유지를 해왔지만, 기본적으로 광고 시장이 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광고 수입 때 그다음에 콘텐츠 판매 수입의 비율이 역전이 돼서 지금은 광고 수입 비율이 훨씬 낮죠. 콘텐츠 판매 수입보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광고 수입의 유지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제작부터 송출까지 다 전담하는 그런 대규모의 거대한 규모의 지상파 방송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 문제가 생겨서 공영방송 체제 자체가 사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2019년 당기순이익을 보면 KBS가 당기순이익이 16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매출 총액 1조 4,500억 원입니다. 수신료 수입이 6,700원에서 46%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늘었죠. 이거 한 몇 년 전에 제가 40에서 43% 사이였는데 많이 늘은 거는 이제 수입 자체가 막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BC 같은 경우 작년 매출 총액 6,500억인데 이게 작년에 당기 수익이 났는데, 그 사실 보면은 이제 자산 매각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그 부분을 빼면 마이너스 900억 정도가 이제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이제 광고 수입 얘기하시면서 KBS, MBC, SBS 다 합쳐서 1조 정도라고 하셨는데 비슷비슷해요. 매출 규모가 비슷비슷합니다. KBS가 다른 거는 수신료 수입만 딱 얹으면은 그게 KBS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각각 세 방송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에 있어가지고 매체들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공영방송 문제는 경쟁력을 상실한, 이게 일종의 공기업이죠. 공기업. 이 공기업을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는 유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한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갖고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특별히 이거를 공용이라고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으로 던져질 질문이라는 것은 뭐 지금 수신료 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됐지만, 결국은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거론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 질문을 앞으로 계속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개선 논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거버넌스 개혁 논의들이 이제 쭉 있어 왔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이제 김성수 의원 발의한 통합방송법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기 공영방송이란 말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새로 집어넣어가지고 KBS, MBC, EBS 다 포함해서 공영방송을 하고 뭐 수신료에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안까지 생겼고, 21대 들어와서 또 아까 이제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법안들이 나왔죠. 근데 유사합니다. 유사한 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수의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계속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파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특히 노용방송화된 상황에서는 이런 거버넌스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아까 이제 한정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폐지론이 있죠. 민영화론이 있는데 이 얘기도 뭐 황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KBS 같이 그런 거대한 조직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을 민영화 내놔도 살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조금 차한 책으로서는 사실 이 구조 조정안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뭐 요즘 콘텐츠가 중심이 되니까 특히 MBC를 중심해서 이런 논의들이 좀 나왔는데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문을 별도의 송출 분야 나누자 이런 안들이 많이 얘기를 나눠왔는데 아무튼 간에 뭐 민영화가 되든 구조조정하든 간에 역시 노용 방송이 돼 있고 방송의 제작 전문직들이 그런 언론의 이제 노조에 의지해 가지고 이걸 정파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이 필요한가라는 논의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재의 방송법 체제가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통합방송법 체제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도 언론 통폐합 그 체제가 그대로 돼 있는 거죠. 보면 KBS, MBC 그대로 돼 있고요. 시청료도 81년도에 만든 2,500원 그대로 돼 있고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요즘 세대 주도층이 전두환 키드 아닙니까? 그렇죠? 80년 세대 사람들이 다 잡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방송에 있어서는 이제 80체제, 아직도 80년 체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력 자체를 상실했고 공용성이 뭐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치권은 계속 종래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 논의도 그렇고 수신료도 그렇고 공영방송론도 같고 20대 국회 때 김성수 법안 이후에 21대도 비슷한 그 방송법 방문지법이 쭉 나와 있고요. 올해 초에 있어가지고는 방통위가 1월달에 올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요거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별로 만들어가지고 방송과 OTT, 유튜브 다 통합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방송에 통합하는 방송으로 다 흡수하는 그런 법안을 계획하겠다라는 안이 이게 한 2년 정도 준비가 돼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고 요 유사한 것이 작년 9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과 좀 비슷한 취지인 게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상 콘텐츠는 다 통합해가지고 이 영상 미디어 법제를 만들자는 것이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비슷하게 이런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만들자는 안이 아마 하반기에 또 만들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 변화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콘텐츠를 중심해서 방송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쭉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방송법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규제법 중심으로 다 통합시키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논의가 계속 그러니까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공영방송 개선이라기보다는 방송법 기준에 규제 체제를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예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 하는 논의를 통해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언론 노조 문제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공기업화된 그 공영방송 체제니까 어떤 이런 구조조정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동개혁 측면에서 이게 언론 노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개혁 차원에서 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어떤 이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방송법 중심으로 어떤 통합 규제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가 지금 충격적으로 80년 전두환 대통령 때 언론 통제의 체제가 계속 아주 불온한 이해 집단들의 야합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공영방송 필요성이 제기돼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선정적이지 않고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명분이었는데
뭐 그 좋은 컨텐츠라는 건 시장에서 소구되는 게 좋은 컨텐츠지 제작자 중심의 생각이 맞느냐 하는 건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방송 소외자를 없애기 위한 근데 지금은 방송 소외자는 없어진 케이블 방송하고 특히 인터넷 때문에 이 방송 소외자가 없어졌으니까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거에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국민에 대한 계몽 이런 건데요. 이거는 자칫하면 이제 정권 홍보 나팔수가 되는 거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영방송이 없어도 인터뷰하겠다 그러면 모든 매체가 달려들기 때문에 굳이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국가의 비상시세 때 비상망을 가동하는 인프라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KBS 방송보다는 재난 때 우리 문자로 재난 문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스마트폰이 이 기능을 대체한 시절이 아니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국가의 문화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해외에다가 방송을 하거나 교육 방송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작게 특수하게 할 수 있고 이것도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것들이 훨씬 좋죠.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중국의 CGTN 그 영어 해외 방송 채널을 영국에서 라이센스를 철회시켜서 금지시켰죠. 이게 언론사 아니야, 독립 언론사 아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 입장에서 보면 KBS가 공영 또는 국영으로 있어야 될 이유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보면 KBS가 정말 신의 직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공기업은 기재부의 공기업평가단에 의해서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KBS는 언론사라는 이유로 공기업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고 방망경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산업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뀐 미디어에서 과연 이거는 KBS에 국한된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방송에 관한 방송통신인데 특히 방송에 대한 규제는 우리 최근에 뭐 MBN 같은 데도 봤지만 소유 지분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고 광고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고 뭐 중간 광고를 넣냐 맞냐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위 자체 또는 전에 아까 자세히 말씀해주신 코바코를 통한 광고 그래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에게 더 높은 광고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정부 공기업에 의한 할당되고 그러니까 기껏 어떻게 하냐면 인기 없는 프로그램에다 끼워 팔게 하고 뭐 이런 소유와 광고와 방송 행위에 대한 삼중의 아주 많은 규제가 있는데 그것도 라디오냐 방송이냐 신문이냐 OTT냐 통신회사가 하는 거냐에 따라서 경계도 불분명한데 다 다르게 적용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체제로 우리나라가 이 넷플릭스의 영향이 커지고 이런 유튜브의 영향이 커지는 데서 이게 과연 산업화를 하는데 또는 콘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는 체제냐 이런 관점의 이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제가 비교한 거 보시면 이게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계속됐다는 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보면 계속합니다. 이게 적자가 나도요 계속 이런저런 명목으로 하여간 임금을 올려주고요 계속 무슨 별도로 주는 수당도 많고요. 그럼 뭐 하여간 이게 뭐 하나도 안 바뀝니다. 지금 사실 이거 2017년도 감사는 좀 굉장히 좀 왜냐하면 그 전에 없어진 것 같은 것들이 다 다시 부활됐고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사냥 체제는 뭐 아까 좀 죄송합니다만 아웃소싱 시켰거든요. 미디어텍, 뭐 아트텍 이렇게 내보냈는데 내보낼 때 그 남은 기간에 할당되는 명예퇴직금을 주고요. 그 임금을 보장해가지고 자회사로 내보냈어요. 이 정부 이 사장 들어와가지고는 다시 컴백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만 번 거죠. 많이 컴백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갔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방만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얘기할 거 아니고요. 그 대신 국회 예산결산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결산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그 결산 심사를 별로 못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왜 나오냐면 결산 심사에서 여야가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원에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4번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좀 애매하겠는데 지금 이 정도의 지금 국회가 여당이 압도적이면 앞으로 감사원 감사는 없어지겠죠. 국회도 그냥 자독방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그 대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공기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빠진 게 뭐냐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대상으로 넣으려고 했었고요. 옛날에 넣으려고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초기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당시 재밌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 요구했어요. 그 경영평가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그 공기업으로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그게 재밌죠. 도리어 노무현 정부가 한 거예요. 정부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KBS가 펄펄했대요. 정현주 사장이 그때 뭐 난리가 나고 뭐 항의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기자회견을 하고 뭐 우리가 무슨 공기업이냐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야가 그 당시면 할 수가 있었어요. 합의상. 또 그 당시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그때 거의 200석 가까이 돼 있었어요. 야당이지만 노무현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당시 야당 간사로 그 당시 야당 간사죠.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같은 간사가 이게 엿바꿔 청기를 했어요. 빼버렸어요. 마지막에 KBS MBC로. 이게 뭐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해주는 거로 해가지고 해서 사실 전 정치는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때도 제가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빼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TBC요? KBS 2요? 사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안 삽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삽니다. 그 빚덩어리를 왜 삽니까? 그리고 돈도 안 되는데요. 왜냐면 미국의 대표적이에요. CBS라는 미국의 그 기영파 방송이 자회사로 만든 게 컴캐스트라는 케이블 TV 회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컴캐스트가 거꾸로 샀잖아요. CBS가 망해가지고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스피노프 했던 걸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는가? 이게 지금은 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살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MBC는 못 팔아요. 왜냐 MBC가 지금 자산 평가를 하면은 뭐 한 3조 이상 될 거예요. 한 3, 4조 나오는데 그게 원래 지금 그 처음에 나와 있던 자산은 그게 뭐 몇십억 안 돼요. 그럼 올랐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자산 평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세금이 한 몇 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그 이익금 다 어디로 갔느냐? 나눠 먹었잖아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자기네들이. 나눠 먹었으니까 회사에 축적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 자산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팔아요. 그거 YS 때도 민영화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그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약간이면 그러면 공영방송 그 수신료제도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KBS법으로 있다가 88년도 방송법이 부활되면서 방송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징수 주체가 어디였냐면 방송위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KBS 조항이 법이 없어지면서 거기로 들어왔는데 한 절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KBS가 이거 우리 혼자 못 먹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년에 KBS가 로비를 해가지고요. 그 절을 통째로 드러냈어요. 3절인가를. 방송법에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KBS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남하고 나눠 먹기 싫으니까. 왜냐면 방송법에 들어오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뭐 다른 공연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없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0년 통합방송법 때 다시 KBS 관련 그게 KBS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국가기관방송법으로 들어와 있죠. 그럼 지금은 뭐냐? KBS 조직법에 들어가 있어요. 수신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조직의 법에 수신료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왜 다 낼 수 있냐면요. 영국은 수신료가 아니고 시청료 수신료가 아니고요. 전파 사용료입니다. 전파 사용료. 그러니까 전파를 국민들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전파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국민의 재산이 전파를 사용하는 거니까 BBC가 그 전파를 사용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본다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전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파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령 그래서 그게 행정 무슨 그런 식으로 명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 이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월 한 25,000원 정도 합니다. 거의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BBC가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됐다는 개념은 좀 상대적이지만 BBC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정 선생님의 제가 동의하는 게 미국은 공영방송 제도가 PBS라고 하는 좀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영향력이 없어서 미국은 그 대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라임 타임 시간 그러니까 뭐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중에 20%를 교육 정보 프로그램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교육하고 정보가 같은 개념이에요. 방송에서는. 에듀케이셔널 앤 인포메이션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프로를 내라. 그걸 프라임타임 억세스 룰이라고 해서 그걸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지금 법으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그냥 규정으로 있는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지켜줍니다. 방송사들이. 그래서 할당을 하는 거죠. 자기네 공영적 프로그램을 하겠다. 국민들한테. 뭐 그렇게 한다는 저도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무슨 정치 프로그램이 잔뜩 나올 수도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편성제도, 그러니까 방송 편성 비율을 법으로 규제한 적이 있어요. 보도 10%, 뭐 오락 30%, 그다음에 뭐 교양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상하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전국 노래자랑도 교양이었고요. 방송사들이 특히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재밌는 게 뭐 희한한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이게 뭐 오락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교양이 있다. 여기 정보가 들어갔다 그러면 정보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편법으로 많이 이용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 하나는 그 시청각 서비스 이건 저는 앞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OTT 규제를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넷플릭스 하겠다는데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인터넷을 규제하는. 맞습니다. 이건 뭐 정말 지금 무슨 이번에 대북 뭐 전담법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전 세계가 웃겨.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고 했던 나라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그때 그 주도했던 사람이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때 아카데미 하우스 수유리에서 제가 저도 그 멤버였는데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이거 미친 나라라고. 이거 하면은 나중에 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랬더니 그리고 잊어먹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잊어먹으면 만약에 주민등록증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그렇죠? 카드도 못 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무슨 외국분 비슷한 분이던데 이렇게 혼혈 비슷한 분인데 그분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된대요. 침으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으로 넣으면 안 잊어먹는다고. 제가 그래서 하다가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이거 못한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인권 다 왔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제가 볼 때는 하면 합니다. 이번에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북전단법 못할 거라고 했지만 했잖아요. 그렇게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OTT법 규제하면은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제가 볼 때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 그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좀 웃음거리가 될 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성 교수한테 질문 하나. 그 아까 이제 공영방송에서 지지론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원래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딴 게 아니고 이제 공영 개념이지만 이제 혼재된 상황에서 계속 공영방송을 가는 결국 콘텐츠를 갖고 공영 여부를 이제 구별해야 될 텐데 과연 공영이라는 개념화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요? 공영 콘텐츠라는 거를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공영의 개념이요. 네. 아마 사전을 한번 찾으시면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정의만 뭐 한 200개가 넘어요. 우리가 그냥 찾을 수만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건 보는 사람. 지금 MBC가 주장하는 공영의 주장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시청률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게 MBC가 공영을 주장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MBC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막 자의적으로 지금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공영이란 콘텐츠는 사실 맞지 않고요. 이럽니다. 유일하게 가장 근접하게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거는 그거예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한 채널이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BBC가 5개 채널인데요. 5개 채널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재작년에 한 3년 전에 청소년 채널, 특히 10대, 20대가 보는 청소년 채널을 아예 지상파 방송 주파수를 포기했어요. 그걸 온라인으로 가버렸어요. 왜? 청소년들은 무선 주파수를 보지 않는다. 해서 자기네들 주파수를 포기해버렸어요. 아예. 세계 최초입니다. 공영방송이 지상파가 주파수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가겠다. 온라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험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도 연령별로 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분할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정치적으로 좀 아웃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정치색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사 구성하는 것도 여야가 나눠서 먹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일단 빼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그냥 이 주제하고는 좀 떠납니다.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여야가 정치인들이 KBS, MBC 가지고 이렇게 정권만 잡으면은 그냥 자기 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KBS, MBC, 그러니까 미국의 폭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평균 시청자의 나이가 68세입니다.
팍스 텔레비전 같은 거 아주 보수 채널이죠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 KBS도 지금요 평균 시청으로 계산하면 60대 초반쯤 될 겁니다. 왜? 50세 이하는 안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밌는 게 옛날에 한 불과 10년 전까지 저 가요 무대라는 프로를 맡으면요 PD가 그러면 아 나 나가란 얘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요 무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가장 시청률이 평균 시청률이 높거든요. 드라마 빼고는. 왜? 거기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가요 무대. 여러분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50대가 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라 그러면 KBS는 내가 장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KBS 아니더라도 다 내 편인데 뭘? 그죠? 그럼 지금 여당 진보 정당 KBS 장악하면 뭐예요? 50대 이상이 우리 편에 오나요? 오기는 일부 오겠죠. 근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진중권 채널이 더 내가 볼 때 진중권의 유튜브가 훨씬 더 인기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게 낡은 패러다임이거든요. 정치권이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게 60년 5.16 군사쿠데타 하던 시절의 얘기거든요. 이게요. 전두환이가 하던 시절의 얘기지. 지금 이 시대에 지상파 방송을 내가 가지고 국민들을 내가 우리 홍보도구로 쓰겠다. KBS가 아무리 떠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국가 홍보가 되나요? 내가 볼 때. 자기들끼리 만세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보고 잘했어. 마치 이겁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 그 광고회사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사장은 보고 좋다고 그런대요. 근데 자기 회사 직원만 본다는 거예요. 딱 그 광고 잘 나왔다고. 안 본다는 거 아무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시간도 좀 넘었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이걸 보시게 된 시청자분께서도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그 미래와 현재 이슈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컨슈머 와치는 소비자 주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수신료는 사실은 세금으로 소비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강제로 돈을 뜯어가는 그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컨슈머 와치는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